여기 엮여 들어가고 그래서 해가망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연대보증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다. 구역 내에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한 장 하라. 어떤 분들은 구역 내에 아파트 한 두 채 있고 밖에 막 빌딩 있고 막 그래요. 이 조합에 이사로서 연대보증 하죠. 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어떤 건물까지 다 연대보증을 다 집행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역 내 걸로 끝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연대보증 계약을 할 때 다만 이 사건 정규구역 내에 소유한 물건의 하나 이렇게 단서를 달거나 아니면 연대보증으로 집행당할 수 있는 재산은 총 30억에 한정함 이렇게 해야죠. 어떤 분은 어떤 조합장님은 재산이 한 300억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대보증을 써가지고 연대보증 채무액이 400억이야. 그게 현실화될 상황에 처했어. 그래도 뭐 꺼이꺼이 결국 살아나긴 했는데 그분은 다른 데 건물이 많았던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 강북 지역의 출구 전력 때문에 발생했었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대충 그런데 아무튼 이 조합원들한테 청구하려면 조합원들 니네 다 뿜빠이 해라 라는 것은요. 뿜빠이 하는 이 청산군 부가 총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자체적인 분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요. 이 총회가 없이는 막바로 소송 못 들어간다 라고 명확한 판례를 내놨어요. 대법원 판례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조합은 그래도 이 조합원들이 자기 식구들인데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 분담총회 죽어라고 안 열어요. 미쳤어? 그래도 우리 새끼들인데 분담총회를 안 해요. 안 하면 결국 신고사에 못 쳐들어오고 여기 다 털린 임원들도 또 못 쳐들어가요. 가압류는 가능한데 집행이 안 돼요. 그 문제입니다. 이 분담총회 안 하더라도 한 6, 7년 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다 동계산 해갖고 내가 분담해줄게. 너 얼마? 너 2,500만 원? 너 3,500만 원? 너 1,700만 원?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우리한테는 못 들어오는데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들어오는데 아무튼 임원으로서 연대보증을 쓰면 틀린다. 연대보증은 죽어도 쓰면 안 된다. 인간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요 조합 임원들도 나 연대보증 안 서. 이사 그만둬. 이사 그만두고. 당신 연대보증 안 서는 이사 잘라. 회의총회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연대보증은 요새 조합장하고 상권에서 한두 명 정도만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임원은 안 해. 왜냐면 조합장 월급 한 4, 500만 원 받고 굉장히 송파구 큰 데는 800만 원까지 받고 아파트가 6천 세대에 있는데 그 조합장은 월급이 한 7, 800만 원 되고요. 경비위원들도 다 데리고 가고 차 타면 딱 문 딱 열어주면 딱 이렇게 타고 그래요. 그런 조합장들도 있고 그분들은요 만약에 조합이 다 사업이 끝나고 아파트 입주하고 준공인가 다 되고 이전 것이 다 돼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요. 조합 다 끝났으면 빨리 해산해야지. 해산 안 해. 왜? 월급 700만 원 나오는데 나이가 60, 70인데 그 700짜리 월급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해산 안 해. 왜 해산 안 하죠? 할 일이 많이 나와 있다고. 조합은요 소송이 걸려있는 한 해산 못합니다. 소송을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소송을 걸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요. 소송을 걸면 이 소송 끝나기 전에 해산 못해. 계속 그 월급이 700만 원. 물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청산 조합은 이제 월급 깎아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월급 한 300 나오면 그게 어딥니까? 노후에 나이 60 먹어서 300 월급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합장은 월급이 나오고 상근이사도 월급이 나오는데 나머지 이사들은 월급이 없어요. 그냥 회의 참석 수당 한 10만 원씩만 받아요. 겨우 회의 참석 수당 10만 원 받는데 수백억의 시공사 연대보증을 해? 이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분들이 끼어서 나 안 해. 이사 안 해. 그런 사람도 많아졌어요. 세상은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세, 이거는 이제 매도 청구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9시 반까지니까 조금 한 10분만 잠깐 쉴게요. 분양권 산정의 기준 시점 쉬고 할까요? 이 낫겠는데? 예, 쉬고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절차를 거칩니다. 자, 건축하고 준공, 입주, 이전고시. 이전고시까지 떨어져야지 완전히 자기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고시가 떨어져야지 완전히 내 소유 물건이 되는데 이 이전고시가 뭔가의 문제에서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전고시가 1년, 2년 동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전고시가 안 된 집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껄끄럽죠. 여러분 임차인이라고 해봐요. 이게 누구 거예요? 당신 A라는 사람이 당신 집주인이야? 봤더니 등기부상에 A가 없어. 뭐 조합의 이름은 뭐가요? 애매해.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되고 한정없이 이런 것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절차를 알아두세요. 절차. 이 순서.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사업의 미동이자, 조합설립 미동이자는 매도 청구 당하고 분양시청 안 한 자는 또 매도 청구 당하고 재개발에서는 분양시청 안 한 사람은 수용당하고 이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기 공제산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였더라? 요거. 아니, 요거를 좀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종전자산에다가 개발이익률,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된다. 종전자산 7천억이고 이걸 사업을 했을 때 700억이 남기 때문에 비례율은 10%입니다. 10%. 사업 이익이 700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께 10억이면은 여러분의 종전자산이 10억이라고 하면은 비례율이 10%이기 때문에 11억으로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부동산을 종전자산 평가하면 10억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원래 10%짜리 이익이 있어.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을 미리 땡겨주면은 11억이에요. 11억. 당신 그냥 11억으로 해드릴게. 라는 그 11억이 권리가액이고 10억은 종전자산이고 이걸 비례율은 110%. 이렇게 됩니다.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 종전자산 10억, 비례율 110%, 권리가액은 11억. 그럼 신축 건축물이 21억이면 추가분양금 10억 내는 거예요. 추가. 그런 거는 아주 기본이니까 알아주십시오.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100점 맞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강의. 요거 분양권이라는 건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뭐죠? 또 철거 대상인 물건을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철거로 인해서 새로이 나올 그 신축 건축물의 분양권을 사는 거잖아요. 때로는 철거 건축물에 청산금을 노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익을 노리고. 하지만 그건 예외적이고 대부분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샀는데 분양권이 없어. 최근에 뭐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이 있죠. 재건축 조합에 물건을 여기 반포 몇 단지 물건 샀어요. 사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30평 아파트 새로 샀어요. 뭐 20내도 주고 샀어요. 나중에 철거하면요 분양권 없어요. 서울은 모두 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설 인가 이후에 물건을 사면 조합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분양권도 없어요. 그냥 청산받고 끝내는 거예요. 니가 얼마였지? 얼마 주고 샀지? 근데 평가해보니까 너 25억 주고 샀는데 평가해보니까 23억이다. 야. 23억 가래야. 끝. 나 건물 안 주나요? 너는 없어. 이거예요. 왜 없냐? 투기 과열지구에 자꾸 투기하려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투기 과열지구 19조 2항. 양도에도 조합원 지위가 없다. 재건축 지역에서는. 조사관 관리처분 계획이 있으면은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종전자산을 종자산으로 바꿔주는 건데 분양신청 기간 마감일 요 날짜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에요. 분양신청 기간 마감일 그 날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 너 얼마지? 요걸 현황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건물을 줍니다. 이때 몇 평짜리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요 기준일까지의 시점에서 막 물건을 쪼개기를 시작을 해요. 서울 지역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 지역 토지에서 재개발 구역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을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한 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내 땅이 900제곱미터예요. 900제곱미터가 한 채잖아요. 짜증나잖아. 이거 왜 10개로 쪼개. 이 쪼개는 행위를 하면 10개가 나오느냐. 이때까지만 쪼개면 10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물론 원칙은 이날이 관청계획 기준일이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 쪼개고 그러면 안 준다. 쪼개도 안 돼. 라는 것이 서울시 도시정비의 조례. 이따 법에 또 막 나와 있어요. 쪼개기 금지. 원칙은 이 날짜 기준이지만 그 전에 쪼개면은 안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날짜가 원칙이 기준이지만 그 다음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일 요 날짜가 또 기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일은요. 조합 설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부터 여기는 개발 대상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요 시점 이후에는 이 날짜를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짜 이후 필지 분할, 다세대 전환, 토지 건물 분리 소유 등등등등을 하더라도 분양권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저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저 시점에 나는 나대지 이거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어 여기다 신축하면 되겠네. 신축을 하는데 연립주택을 신축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그러면 원래 나대지 상층에는 분양권 하는 아파트 한 채인데 여기다 신축을 해서 10가구가 나오면 우리 분양권 10개네. 이런 걸 신축 조객이라고 하죠. 신축 조객이 안 돼. 그리고 원래부터 다가구가 있었어. 다가구는 소유권이 한 개야. 그러면 A 소유 다가구야. 근데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해. 전환하면 10개로 전환해. 10개면 10개냐? 전환 다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모두 한 개. 각종 한 개. 이렇게 해서 분양권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 이런 데는 쪼개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조합원이 400명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2,000명을 불어놔요. 그러면 조합원이 400명에서 아파트 1,000개지에서 주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불어나와 2,000명이야? 이게 모자라. 이게 일반 분양이 많아야 되죠. 조합원 400명이고 아파트 1,000세대 지었으면 나머지 남은 600세대는 일반의 공중에게 팔아서 비싸게 팔죠. 조합원 분양은 싸게 팔고 일반 분양 비싸게 하는데 비싸게 팔아서 남은 걸로 조합원들도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 다 주기도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사업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도정법 19조 2항에서 양도에도 조합원 지위가 아무튼 서울 지역에서 지금 이 순간 8일 대책 이후 8월 3일날 대통령령으로 투기가일지구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또 19조 1항 3호라고 또 골 때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매주 청구 연구소인데 재건축 재개발에서 중요한 거 다 알아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의가 너무 짧아가지고 모든 걸 다 강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다음에 이철현 평가사님이 이제 관리처분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걸 다 설명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파트에 여기 조합설립인데 어떤 아파트에 A라는 사람이 101동 예를 들면 101호 101동 201호 103동 301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 아파트 분양권 몇 개요? 한 개 나갑니다. 한 개. 그냥 이 사람한테 한 개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야 이거 한 개야? 기분 나빠. 그러면 이거를 B한테 매도해요. 매수인. 여기는 B 소유, 여기는 A 소유. 그러니까 A는 A 분양권 한 개, 이 분양권 한 개냐? 이게 아니고 전체 통틀어서 한 개. 이걸 공유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B는 이걸 사더라도 B가 이걸 살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 괜찮네. 아파트 지금 10억인데 사면은 추가 부담금 좀 내고 하면 그래도 좋은 아파트 생기고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네.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샀는데 이놈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한 채 받아가지고 공유를 해. 이 황당한 사태죠.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소급입법으로 구제해주고 좀 난리를 쳤어요. 정말 시끄러웠는데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서울 지역이고 뭐 다 필요 없이 다 어디나 다 적용됩니다. 재건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요 물건 파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이 아파트 지분에 한 채 더 있어? 물어봐야 돼요. 더 없다는 걸 써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이거 말고 이 구역 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없음. 딱 한 채를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분양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도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런 건 안 물어보죠. 물건 좋네? 괜찮네. 그거죠. 당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팔지 않았을 때는 아파트 분양권 한 채인데 팔고로서 두 채가 돼버리면 이 규제하는 법이 위험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이건 묶인 지분 풀어내기,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묶였던 지분 풀어내기라고 보면 되죠. 푸는 것도 안 돼. 아무튼 우리나라는 주택은 공공재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하면 안 되고 한 세대에 하나씩 주자. 물론 한 세대당 여러 개 가질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 줄바세 등등등으로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한번 일어나버리면 중개사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기도 근데 그 중개사들의 그 창의성이라는 건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뭘 하나 더 사서
하나를 더 사서 이 굉장히 부풀리면 1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받으면 결국 얘도 하나가 되겠네. 뭐 이런 뭐 또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정말 대단해. 공부하죠. 검생들은 절대 못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부동산 중개사 시험 봐가지고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사 시험 가까스로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사람. 근데 수석한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하는 순간 이거 중개법 어디 위반인데라고 생각이 딱 들면 행위가 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제동이 안 걸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지. 아무리 양난한 사람도 뭐가 딱 걸리면 좀 찝찝한데 안 걸리는데 뭐 모르는데 뭐 몰라? 그랬어? 한참 달려오고서 딱 뒤돌아보니까 지뢰밭이야. 지뢰였나? 이렇게 되지. 지뢰인 줄 알면 못 가잖아요. 그런 건 그냥 모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터지면 또 죽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자 넘어가 봅시다.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때 실계 필지로 쪼개거나 다세대 전환 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봐야 의미 없어요. 19조이랑 상호를 보시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과 고용하는 수익을 대표한 1인을 조합원으로 부른다. 여러 명이 공유하면 전체를 뭉뚱 거려서 한 명. 한 명이 조합원 그 한 명한테 그냥 하나 주니까 수익의 소유자가 1세대에서 1세대에다 하나 주고 조합사는 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등 건축물의 양수의 수익 소유. 이 말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다가 하나 팔면은 이게 수익이 되는데 그래도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그 전체다 하나를 배당해 준다. 나눠 가죠. 이놈하고 나하고 나눠 공유하라고 에이 짜증나죠. 돈이 남으면 돈도 나눠줘요. 아파트 두 채 받아요. 투기 과열 지분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매수자는 조합원 지음에 분양권 없음. 이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최근에 8월 3일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외도 좀 있긴 있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고요. 소위 1 플러스 1 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허름한 아파트가 있고 신축 아파트 아주 멋지죠. 여기 뭐 인공위성 막 돌아가면서 반짝반짝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한 채씩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채씩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권리가액이 크거나 하면 이 면적이 또 굉장히 커요. 그럼 그 큰 경우에는 한 채가 플러스 작은 거 하나 85제곱미터 이하 25평짜리 하나를 더 준다는 거죠. 이렇게 요만큼의 가치가 될 경우에 또 면적이 이 면적이 될 경우에 그래서 이게 큰 사람들은요 서울 지역에 한 40몇 평 되는 사람은요 33평 플러스 25평 이 정도 가능해요. 두 채를 받는 거죠. 굉장히 좋죠. 이 1 플러스 1 제도입니다. 그런데 종전자산 가격도는 주거적인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하나의 주택은 60제곱, 85가 아니고 60제곱미터 이하를 하나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A가 101호 가지고 있고 103호 가지고 있을 때 이걸 B한테 팔면은 뭉뚱그려서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하나를 또 사. 추가로 하나를 더 사서 이 면적이 1 플러스 1이 되게끔 만들어. 그래서 하나를 더 알까기를 또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하나 여기다 줘.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또 될지 안 될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이런 걸 대답을 즉각 했을 수 있는 변호사는요 재건축 재개발 10년 정도 한 사람만 대답이 안 나오고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 일단 이해가 안 돼. 할의 대책의 주요네요. 투기과열 지분의 어쩌고 넘어가 보면요. 너무 빨리 하는 게 다 시간 나와버리는데.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 전체가 이거 세무한테 다 하셨죠? 어제 안 했어요? 그냥 하죠 뭐. 투기 지역은 서울의 주요권 강남, 서초, 공파, 강동, 마포, 양천 이런데 그리고 세종시 서울의 알짜배기하고 세종시 투기 지역은 양도소득세 뭐 기타 등등 이걸 규제하는 거더라고요. 세종시고
투기과열지구는 나머지 서울시 전 지역 플러스 과천 이렇게 되고 조정대상 지역은 또 뭐 이제 뭐 수도권하고 이제 부산 쪽에 주요 알짜배기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이게 다 포함됩니다. 투기 지역은 모조리 다 투기과열 지역 포함되고 투기과열 지역은 모조리 다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도집합, 부분집합의 관계입니다. 보면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조합 지위양도 이건 다 서울시 전 지역, 서울시 중의 일부 플러스 일부. 여기 이제 주택 완기원장 자원 대출 제한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뭐야 죽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넘어가고요. 이걸 봅시다. 투기과열지구에 이거 아까 했네. 이거 했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입니다. 이건 재개발. 아까 방금 다시 좀 정리해보면 헷갈리니까 A가 101호 103호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팔았다. 그러면 전체를 뭉뚱그려서 분양권 하나 준다. 이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사더라도 분양권을 못 받는다. 이거는 재건축이 하나입니다. 재건축은 조사관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한 채를 A가 소유한 한 채를 몽땅 B한테 팔았어요. 이랬을 때 B는 분양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재개발도 관리처분 이후에 분양권이 신축건축물 분양권이 확정된 이후에 팔면은 이 사람 분양권 없다라는 게 새로 생긴 거죠. 재개발이잖아요. 지금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 팔면 안 되는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 팔면은 자 보세요. 재개발 및 도안 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현재 없어요. 없어서 이제 계산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팔더라도 분양권을 못 받아요. 권리가 확정되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 팔면은 분양권 없고, 재개발 도안은 관리처분 이후에 팔면 분양권 없고. 그런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게 팔면은 분양권이 없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법이 존재했었어요. 한 십몇 년 전부터 노무현 정권 때부터도 있었어요. 근데 왜 법이 작동을 안 했냐면 투기과열지구를 다 해제해버렸었습니다. 법에 보면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지위 양도 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명백히 옛날부터 법이 있었어요.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없어. 지구가 없으니까 그 법이 작동할 여지가 없었죠. 근데 최근 8월 3일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니까 죽었던 법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재개발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럼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팔더라도 분양권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도정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국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9월달에 국회 제정을 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는 재개발 지역도 팔면 못 받는다. 이건 왜 그럽니까? 저기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렇게 분양권 받으면 돈좀 되겠군. 나도 돈 싸서 대출받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개발보다 재건축을 자꾸 비유하는 게 재건축이 다 입지가 좋은 데 있잖아요. 재건축이 더 알짜배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안 발의 9월 예정 발의한 모양이에요. 다들 무슨 대책하면 그 즉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하는 것은 바로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몇 달 기다려야 돼요. 하다 보니까 또 국회 통과관에서 또 바뀌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책을 이게 딱 공포를 하면 그 대책으로 인한 피해가 갑자기 막 속출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감안하여 또 좀 수정하기도 합니다. 파리대책, 그러니까 8월 3일 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거래를 하면 분양권 영인데 어떤 사람은 7월 3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이 8월 20일이야. 여기서 소유권 이전해서 이 사람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된다고 봐준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이때 했으면 잔금을 여기서 치고 등기는 여기서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은 지위 양수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신뢰를 보호해야 될 거. 난 그런 거 모르고 계약했잖아요. 모르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넌 안 돼.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봐준다. 근데 또 이제 실내 보호에 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재건축 구역에 있는 B라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이거는 대출받아서 샀어요. 근데 이것도 살려니까 대출받아서 살려고 계약을 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소유자인 을과 대출받아서 하기로 계약을 해서 이걸 총 25억이면 계약금을 2억 5천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중도금 잔금은 요 물건을 대출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내려고 했는데 여기도 대출 있고 여기도 대출 있어. 옛날에 다 됐잖아요. 여기 대출 받고 여기 대출 받고 됐는데 파리 대책으로 말미암아 물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 기준으로 그것도 세대 기준으로 대출은 꼭 한 번 인간 너 한 번만 해 대출 부동산 2개라고 2번 대출 받지 마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살려면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 대출을 끄든가 이거를 현찰로 사거나 돈이 없지 이거 현찰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아예 팔아버리시죠. 팔고 일 하시죠. 그랬더니 이건 팔 수가 없대. 뭔가 여기는 자기 부모님이랑 좀 있어야 되고 이건 투자 목적으로 지금 대출받아서 사는 건데 이거는 팔 수가 없대. 그럼 이거 팔 수가 없으면 계속 가지고 이게 대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럼 이거 포기하는 거죠. 그럼 계약금 뜯기잖아요. 여기. 차라리 뜯기겠대. 참 이상하게 이걸 뜯겨? 아니 그랬더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을도 깎아간 거지. 누가 대출받아서 하래? 원래 계약은 현찰로 하는 게 원칙이지. 그리고 설사 대출받아서 한다는 걸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네가 이 계약을 끝까지 중도금 잔금을 지금 못하는 게 내 탓이야? 아니잖아. 내 탓이 아니잖아. 누구 탓이죠? 느닷없는 파리 대책 탓이죠. 얘도 모르고 매도인도 몰랐고 매수인 다 몰랐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딱 벼락이 친 거죠. 벼락이 쳤으면 누구 탓이죠? 얘가 책임져야 되나? 누구가 손해봐야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법률상 이런 게 있어요. 그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누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아니야. 위험부담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얘 누구죠? 이 A 갑이 이건 손해를 봐야 돼요. 이거는 얘한테 귀책으로 돌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벼락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계란을 박스를 열때 싣고 와야 돼요. 싣고 오다가 벼락 맞았어. 나는 계란값 줘야 돼? 계란 들고 와서 내 탓이 아니야. 벼락 쳤어. 그러면 내 탓이야 그러면? 그럼 내 계란값은 내가 왜 줘? 이거 위험부담이라고 이 영역에서 사고가 터지면 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 영역에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볼 이유는 없어요. 그냥 2억 5천 먹어버리고 얘는 소송 붙으면 사실 소송은 아직 안 붙었죠. 소송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판사들은 좀 거시가니까 너 한 5천만 원 먹고 나머지 돌려주지. 너 5천만 원 정도면 됐잖아. 아마 화해 공고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화해는 이제 적절하게 제가 봐도 한 5천 먹고 나머지 돌려주는 게 제일 맞는데 이 사람은 아니요 그건 사실 나 이거 팔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일도 양단을 따진다면 이제 이 사람이 승소하겠지만 여러 점을 보면은 나누는 게 맞고 이런 경우에도 5천만 원 2억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꼭 재판이 일도 양단이야.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일도 터져가지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투기 과열 지분에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응암동에도 상가가 있고 어디 어디지 과천에도 재산이 있고 뭐 강남에도 빌딩 하나가 있고 막 여러 군데가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 한 5개 돼요.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다른 데도 거기도 조합 설립이 됐는데요. 또 여기도 또 뭐 여기는 추진위원회 단계인데요. 막 그래요. 물건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응암동에서 하나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하나를 분양을 받아요. 그런데 과천 주공에서 또 하나를 또 받아.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는 거죠. 내 물건 원래 2개였고 그 2개에서 각각 새로운 물건으로 뿅뿅 바꿔지는 걸 내가 받는데 그게 뭐 문제예요? 2개가 2개로 바뀌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서 하나 받았으면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당첨 제한인 거죠. 재당첨 제한. 이건 좀 웃기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원래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요.
자, 이게 그림만 보면 돼요. 이 밑에 세 가지를 보세요. 기당첨과 재당첨 이게 되는 5년 내 기당첨이 됐어요. 그럼 5년 내에 재당첨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에 보면 정비사업이 일반 분양이 돼서 일반 분양은 내가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저기 되게 재건축 조합인데 물건이 남는구나. 나 그거 살래. 해서 샀어요. 일반 분양. 근데 다음에 내가 진짜 조합원이야. 이거 안 된대요. 조합원 분양 받았어요. 다음에 일반 분양 못 받는데. 조합원 제가 방금 말한 게 4번이죠. 조합원 분양 받았어요. 너 딴 데 또 조합원이야.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세 개의 물건이 갑자기 하나로 팍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현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죠. 같이 보면. 네, 이거 한번 소송을 걸어 보시죠. 좀 위헌성이 있어요. 아니 원래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돈 많다고 막 사고 그런 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세 개 있던 것이 갑자기 하나로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죠.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당첨 분양. 근데 일반 분양 받고 일반 분양 받고 이거는 그냥 돈으로 사고 하는 건 괜찮대요. 법이라는 건 항상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문제되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문제되고 그래요. 항상 이게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큰아들한테 아이고 너 유학자금 한다 그러면 얘는 나는 유학 안 갔는데 그럼 유학자금 내놔 그러면 그럼 너도 유학을 가 그러면 나는 유학 못 가 그러면 공부를 못하니까 못 가지 하고 그러면 좀 챙겨주죠. 그리고 또 얘는 또 나는 얘는 음대 갔는데 왜 음대는 비싼데 나는 인문대 갔으니까 나 돈 더 달라. 아니 계산이 복잡해 진짜. 딸 많은 집안들 뭐 이게 자식 많은 집안들 누구는 음대 가고 누구는 의대 가고 누구는 장학금 받고 국립대 가고 누구는 돈 쳐들여가지고 저 해외 유학 가고 이게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싸움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대박 나죠. 이제 터지죠. 너 그때 바이올린 그때 얼마였어 그때 어쩌고 저쩌고 난리 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법이라는 게 이쪽 맞추다 보면 이게 틀어지고 이쪽 맞추면 이게 틀어지고 그런 거 있죠. 네, 담보대출 건수제는 아까 말했죠. 투기 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일건 한 명이 아니라 세대당 일건이에요. 세대당. 그래서 이 중간에 또 피해자들이 자꾸 양산되는데 그 피해자들이 또 대모를 하고 하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래? 그럼 그 경우는 예외. 그래? 그 경우는 예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사람이 두 개 가지고 있다가 그 두 개 중 하나를 팔면은 A가 101호, 103호 가지고 있다가 103호를 B한테 팔면 B는 독자적인 분양권 역시 공유한다. 이게 아무도 모르고 그 법이 시행돼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국회 입법 청원이 돼가지고 그것을 구제하는 법이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극적으로 구제했어요. 소극적으로. 몰랐으니까 그러면 몇 년도 이후에 이 짓을 한 사람은 분양권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시점 이후부터는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제를 한번 해줬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세상 인권. 이것도 제가 이제 한 달 전? 3주 전에 이거를 국토부 자료를 다운받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입법사항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문에 뭐가 나오고 하는데 자꾸 이거 막상 대놓고 뭘 쳐놓고 투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중요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지역은 잘 나가는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의 재건축 지역에서 그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득이 3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은 3천만 원 이득까지 그냥 네가 먹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20%, 30%, 40% 이렇게 누진세를 때려요. 그러면은 최장 50%까지 때립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누진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서 한 50%까지 때리는데 3천만 원을 초과하여 2억이 나왔다면 2억 3천의 이득이 나오면 2억 부분에 대해서는 한 8천만 원 정도 재건축 초과이익을 부과합니다. 그거는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걸 벗어나려면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초과이익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대책에서는 그래 이거를 진짜 내년 1월 1일부터 꼭 적용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정대로 시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한다. 또 알 수가 없어. 맨날 거짓말해요. 양치소년. 신문에 한국은행 이자율 더 이상 안 올려. 딱 뜨면 그럴 때가 생겨나.
올리라는 압력이 엄청나니까 안 올린다니까 라고 악을 쓰는 게 이제 여기 타이틀 나오잖아요. 그거는 올리라는 압력이 거대하게 있구나. 타이틀 보면 곧 올리고 또 영치기 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면 제가 초과이익 환수에 걸리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을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한 20일 정도에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해서 바로 접수를 하려고 하죠. 접수를 하면 얼기설기 접수를 하면 발열 처분을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도록 행정처분도 얘기할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소송 걸어서 취소시켜버리면은 접수한 게 아닌 거 되잖아요. 아니게 되니까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막 32평, 42평이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기 살기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걸리더라도 우리는 투쟁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집행부는 뭐냐? 니네 싸우지 마. 싸우다가 이걸 기일 넘겨버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게 걸려가지고 우리 몇천억 손해봐. 손해볼 거야? 하면서 누군가를 소수발 찍어 누르죠. 손해봐. 그럼 얘는 왜 우리만 손해봐? 얘네도 같이 손해봐야지. 북한이 쳐들어오잖아. 가만히 있어. 셔럽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제초안 걸린다니까 손해봐. 왜 우리만 손해보지? 차라리 우리가 손해보느니 다 같이 죽자. 걸리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이게 낫잖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서 소송 걸어. 그럼 소송 걸면은 이 사람들 그러죠. 소송 걸려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걸리면 니네 탓이야. 그러면 그러죠. 니네 탓이니까 니네한테 또 손해배상 소송 걸렸대. 그러면 이게 아니 니네가 우리를 자극해서 소송을 걸어서 되는데 이게 우리 탓이야 니네 탓이야. 이게 또 싸우고 막 프랭카드 걸려 있고, 오늘 저한테도 문자 받는데 부당한 감정평가 뭐 웬 말이냐 막 그냥 그 서초동 반포 이런 데 막 프랭카드 걸려요. 거기 안 걸릴 것 같죠? 그 사람들은 좀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조금 잘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수정 머리띠 두를 때 또 두르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나 봐. 그리고 데모도 잘 안 하고 하시던 분들도 막 데모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1, 2천만 원의 수준이 아니라 3, 4억의 수준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원래 매도 청구 명무성이지만 뭐 그것만 해서는 재미없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풀면서, 매도 청구는 이제 자기 몫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걸 대답하려면 감정평가를 잘 봐야 되고, 명도 소송은 뭐 청하면 명도 당하는 거예요. 명도 당하기 전에 제 값을 받아나가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그것만 강의해서는 안 돼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강의를 다 더듬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